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매매가만이 아니라 전세가도 동반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제는 반대로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가와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추락하면서 본격적인 폭락장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주택 구매력 지수를 들어서 부동산 거품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발 GDP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종갑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토지건축투자문의는 010-8443-006입니다. 드디어 매매 전세 동시 폭락, 집주인마다 역대급 틈에 떴다. 실질적으로 중개소 이런 데 가보시면 상당수가 실거래보다 다 아래의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제 달이 거듭될수록 급매량은 더 늘어나겠죠. 부동산 탈출 2022년 여기 보시면 정말 빈집 난리죠. 자, 집값 하락 위험 요인 6가지 대폭락을 이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많은데 왜 이 시점에서 이제 하락 요인들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왜 추석 이후에 계속 추락만 하고 있는지. 먼저 뉴스 제목 보니까 목동 1억, 신촌 3억, 급매 내놓는 집주인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수 능력 부족.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매수 능력 부족입니다. 그전에는 뭐 패닉바잉이다 뭐다 부모한테 찬스를 해가지고 막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버거워요. 너무 비싸니까. 예전에는 경기도, 인천, 지방도 상당히 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수를 할 만했는데 안 좋으니까 매수를 안 했지. 근데 올라가니까 이제 뒤늦게 뛰어든 거야. 다 뛰어버려가지고 집값 폭등,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두 번째, 매수 심리가 급감했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 달러 빚을 써서라도 계속 아마 살 텐데 떨어지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니까 주춤한 거야. 그래서 심리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최저야. 날이 갈수록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기대감이. 집을 사는 건 뭡니까? 아무리 실거주라도 기대감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험 요인이 큰데 대출 제한 확대, 이게 결정타에 있죠. 영끌이 불가능해졌어요. 2030 매수가 확 줄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매입이 한계가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이요, 여러분들 원금 갚아야 하고 이자 같이 갚는데 지금 올라간 걸로만 봐서도 막 3%, 뭐 지금 5%까지 지금 금리가 지금 치솟았잖아요. 대출 금리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3, 4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금액이. 원금까지 해가지고 50만 원 늘어나는 거 금방 늘어나요. 한 3억, 4억 빚졌다가는요, 그냥 200만 원 가까이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월급의 반절 가까이가 집으로 들어가니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청약 쏠림 확대,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야.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분양도 많잖아요. 3기 신도시, 뭐 택지지구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분양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매는 안 하고 청약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차익 매물 증가. 또한 사람의 심리가 자꾸 이렇게 물건, 이게 금매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럼 사기 싫어져요. 올라갈 때는 사고 싶어지고요. 이게 심리예요. 그런데 지금 폭락장에 올 수도 모르겠다 해서 다주택자나 또는 그 매수자 차익을 거둔 사람들이 이걸 던지려고 하는 거야. 즉 불로소득이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1억 정도 빠져갖고 파는 것은요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니야. 번 게 얼만데. 그러한 차익 매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전세가율이 최저입니다. 집값 폭락 위험이 높아요. 전세가율은 뭐냐? 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말해요. 갭. 여러분들 전세가율, 그러니까 보통 전국적으로 보자면 이제 매매가가 한 100이다. 그러면 전세가 어떻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가 대비 한 65% 전국이 그래, 한 60 이 정도. 서울은 50%고 경기도는 60 언저리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대, 70점 정도대 되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80.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입지가 좀 좋지 않은 곳일수록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어. 그 다음에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왜? 많이 뛰어서. 그런데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일수록 바짝 붙어요. 또 아파트도 가격이 쌀수록 바짝 붙어요. 이렇게. 어떤 곳은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가 더 비싸요. 깡통 전세라고 해요, 이거. 그래서 보증보험에서도 안 해줘요, 이런 거. 이제는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만 갖고는 안 돼요. 이제 무조건 보증보험 들어가야 돼요. 위험합니다. 폭락장이 이제 다가오니까. 자, 볼까요? 전세가율 최저. 매매가 하락. 전세가율. 전세가율은 서울 54%예요. 왜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냐면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그랬어요. 전세값도 많이 뛰었는데 전세가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집값을. 경기 65. 옛날에는 거의 70 정도 됐습니다, 경기가. 근데 집값이 막 올라가는 바람에 전세가율이 낮아졌어요. 전국적으로도 67, 경기도하고 비슷하죠. 광역시는 62에서 70. 62가 부산이고요. 70 정도, 웬만한 곳들은 69, 70 돼요. 뭐 대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이런데.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는 7, 80%. 왜 지방이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냐면 집값이 싸니까 전세가랑 바짝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가율 하락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격차가 발생했어. 전세도 올라가지만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 비율이 벌어진 거예요. 집값 하락 시에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전세가율이 상승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전세가율 낮은 곳은 집값 하락 때 아주 위험성이 더 크다. 뭔 말이냐? 자, 전세가율이 이렇게 한 서울처럼 50%밖에 안 돼. 매매가에 비해서. 그러면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전세가율이 50%대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매매가가 이렇게 그대로 있고 전세가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렇죠? 왜? 전세가율이 이만큼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매매가가 너무 뛰다 보니까 선행을 하고 후행으로 이제 전세가가 따라가는 거야.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이 제일 유리하고 경기도가 유리하겠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하락장에는. 자, 매매가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근데 전세가도 올랐지만 여기에 있어. 그런데 이때 너무 갭이 크니까 갭 투자도 못 하잖아요. 전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져요. 즉,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집값이 비싼 곳들은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데는 폭락 위험성이 크다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되느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매매가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가가 추락하면서 붙지만 전세가도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서 매매가 하락 속도가 빨라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전세가도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하락하면. 지금이 그 상황이에요. 전세가율 하락, 집값 급등 격차 발생. 바로 격차 때문에 그러죠. 집값 하락 시에 상승, 그 다음에 전세가율 낮은 곳, 집값 하락 위험성이 크다고 제가 얘기했죠. 서울 같은데. 왜냐면 폭등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세가율 차이가 나는 거야. 전세 보세요. 이번에 전세. 전세가가 지금 내리막길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매매가 하락이 커가지고 전세가율 상승 중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최근에는 전세가율이 다시 또 올라가는 중이에요. 왜 이렇게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붙는 중이냐면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지만 매매가가 좀 더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붙고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2달 동안. 그 다음에 공급. 지금 공급 입주 물량은 아직은 적지만 그래 분양 물량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 거야.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플러스 되면서 하락이는 거예요. 전세 위험. 이건 아주 별표예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 깡통 전세 조심하세요. 전세 사시는 분들, 지방에 사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고, 저가 아파트, 싼 곳들이 붙었으니까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바짝 붙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전세 사는 사람들. 이번에 이제 집주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갭 투자한 사람들,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원금 손실이고요. 전세값을 못 돌려주면 경매당해가지고 평생 회복도 못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집값 하락에 필요한 부동산 정책. 그러면 집값 하락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요즘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막 서로 또는 각 당별로 또는 정부 입장 차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빨리 풀어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풀지를 않아서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처음부터 강력한 대책을 해야 하는데 아예 강력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집값이 폭등한 거, 이 세 가지로 구분돼요. 볼까요? 먼저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규제가 많으면요, 집값 오히려 폭등해요. 매물 잠김 이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양도세, 중과세는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는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게 맞아요. 이거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면요 매물 1주택자가 던질 리가 없잖아요. 별로 쉽게 안 빠져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뛰는 이유는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 그래. 다만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완화만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그 후보가. 그러면 안 되고, 언제까지 안 팔면 누진세를 때려버리겠다, 보유세 엄청 세게 때려버리겠다 해야 돼요. 왜? 다주택은 페널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안 팔고는 못 빼게요. 완화만 하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사회주의 형태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 너무나 규제가 많아. 쓸데없는 규제들이요. 25번의 그 규제에서 내가 봐서는 50%는 버려야 할 것들이야. 그것 때문에 집값이 뛰어. 차라리 2013년 시대로 돌아갔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폭등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누더기 대책, 1주택 과도한 세금 부과, 요즘 많이 줄기는 했는데 1주택자들은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도 세금을 좀 낮춰야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분양도 특공, 특별공급, 임대 중심, 일반, 이걸 너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특별공급이나 임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줄이라고. 너무 지금 많아 이게. 불특정 다수가 분양받는 일반, 민영, 이걸 늘려야죠. 그래야 기대감으로 집을 안 사고 청약에 기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세금도 그렇고 뭐 청약도 그렇고 누더기예요. 누더기. 몰라요 진짜로. 너무 예외가 많아. 그렇다고 해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분양받는데 5년간 의무적으로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10년 전매 제한, 이런 걸 왜 만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규제 완화, 불필요한 것들 좀, 상승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건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폭등합니다 집값. 지금 재건축 뭐 재개발 규제 팍 풀어줘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규제 풀어줬으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팔기 위해서 매물을 유도하는 거지만 얘들 집값이 뛰어버리는 바람에 폭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윤석열 후보가 자꾸 이거 지금 저거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주택 종부세 세금 완화. 다주택 종부세라든가 세금을 왜 완화합니까? 이거는 갈수록 더 세게 때려야죠. 안 그래요? 오히려 종부세하고 보유세는 세게 때리고 갈수록 더 세게 때려야 돼요. 팔게.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렇게 가는데 뭐 이걸 왜 완화해줘요? 투기한 사람들한테. 물론 다주택도 생계형 다주택이 있어요. 뭐 빌라나 갖고 있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금액 합산해가지고 좀 봐주고, 제가 말하는 건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이건 좀 완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요? 안 그렇죠. 대출하고 전세대출 이거 규제 완화하게 되면요, 또 완화한다고 막 하잖아요. 또 집값 폭등합니다. 그나마 대출하고 금리 때문에 집값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걸 원상복귀 시켜봐요. 인기 끌려고. 그 다음에 일시 하락, 조정, 투과지역. 지금 대구가 빠진다고 해서 거기 지자체에서 그러나 봐요. 빨리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풀어달라고. 그랬다가는 집값도 난리 납니다. 절대 풀어주면 안 돼요. 물론 그 규정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규정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아니 집값 좀 몇 달 빠졌다고 해서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빼버리면 다 그리 또 투기하죠. 그러면서 또 불씨가 살아나는 거야. 절대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집값이 오랫동안 많이 빠질 때까지 풀어주면 안 돼요. 왜? 다른 곳들이 지금 아직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해서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닌데 거기 지금 몇 달 빠졌다고 지금 뛴 게 얼만데? 자, 규제 강화. 이제 아예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거,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갭투자 제한을 하고요. 세금도 좀 확대시키고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 다주택자들 보유세, 종부세 이거 아예 세게 때려야 돼요. 누진세를 하든 그냥 한꺼번에 때리든. 임대주택 사업자 이거 지금 폐지시켜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얼마 전에 한 해 만에 했는데 없애야 합니다. 아파트 아닌 것들도. 혜택은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자, 왜 집으로 사업을 해요? 법인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매입에 제한 없이 수천 채씩
매입하게끔 만듭니까? 왜 세금을 혜택을 줍니까? 오히려 더 때려버려야죠. 부동산과 관련 없는 법인을 차려가지고 집을 매입해서 투기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죠? 네 번째, 한국은행 부동산 거품 최대 위기 또 경고. 한국은행이 할 일 없어서 계속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주열이 너무 좀 금리를 늦게 올린 것도 있지만 보세요. GDP 대비 3배 빚더미에 앉은 한국, 빚 줄이면 집값 폭락할 수도. 즉 아무튼 빚을 줄이려고 하는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품 최대 위기, 부채 GDP의 무려 3.6배입니다. 여러분들 가계대출, 기업대출, 정부대출 합치면 GDP 3.6배. 전체 부채 3.6배고 이제 비율로 따지면 GDP 270%인데 1년에 29%나 지금 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위 하잖아요. 자, 가계 자체로 또는 가계 플러스 기업 세계 1위예요. 상승 폭도 정부 7, 가계 10, 기업 13. 기업은 그나마 가계에 비해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가계는 답이 안 나와버리거든요. 융통성이 없어지거든요. 일본은 정부 빚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때우고 있잖아요. 물론 기축국가는 이긴 하지만 근데 가계 빚이 많아지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건 금융위기 터지는 길로밖에 못 가요. 자, 가계부채 세계 1위, 부채 원인은 P2 영끌이 가장 컸고요. 2030에 1분기 하위 증가 1위, 즉 제가 하위 20% 수입이 적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많이, 자영업자 무려 3.5억이나 빚을 냈다. 이게 천문학적이에요. 10.7%나 증가했어요. 빚이. 다중채무자도 423만 명이고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이 무려 61%. 비은행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이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학생대출. 서울 월급 50% 받아야 지금 서울에 집을 잡는다. 그러면 50% 정도 갚아나가는 거야. 대출이나 원금으로 50% 갚아나가고 나머지 갖고 생활해야 돼요. 나머지 갖고 먹고 살아야 하고 저축도 하고. 집값이라도 띄워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는 얼마나 뛸지도 미지수잖아요. 서울주택부담지수 182%, 월급 45.5%를 쏟아 부어야 돼요. 주담대 플러스 원리금 때문에 그렇죠. 자, 대출금리 최대 연 5%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내년에는 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집값 2년 동안 만약 지금까지 집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GDP가 올랐거든요. 왜 집값을 안 잡냐? 왜 집값을 띄우느냐? 일단 첫 번째 세금 많이 거두려고, 두 번째 경제 성장률 티내려고, 세 번째 소비 조금 더 유리하니까. 그렇지만 반대도 생각해야죠. 집값이 거품으로 뛰었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GDP 폭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2년 동안 떨어지면 대충 마이너스 7.1%나 떨어져요. GDP. 어마무시하죠. 지금 너무나 거품이 크기 때문에 추락했을 때 우리나라 겨우 3만 달러 넘어갔고 이제 4만 달러 가네 마네 하는데 빨리 5만 달러까지 치고 가야 하는데 이 집값이 발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올해 GDP가 얼마큼 성장했다 이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값이 올려놓은 다리예요. 이자 상승, 집값 하락, 만약에 이자도 올라가고 집값도 떨어지게 되면 영끌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악이죠. 매수자 매도자 판단 잘못하면 난리 나죠. 자, 매수 잘못. 이전 가격보다 올라서 매수를 안 한다. 이제 보통 보면 하락장 상승장이 이래요. 이전 가격보다 올랐으니까 나 매수를 안 한다. 그래프를 봐야죠. 좀 올랐더라도 추가 상승이 훨씬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가 중요해요. 매수할 수 있으면 해야죠. 뭐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그래프 보고 옛날에.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 초기 때 올라갈 때 뛰었다고 안 잡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게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과거 10년 시세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 또는 어떤 랜드마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파트 이름을 외우는 것과 그 그래프, 시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지역별로 뭐 이렇게 랜드마크 아파트 이게 뭐가 있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뭐 그냥 이론적인 맨날 책. 그러면 중개소 사장님들은 다 떼돈 벌었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계약을 안 해. 그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개념의 문제죠. 바닥 시세 이전에 하락 시세 옛날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없죠. 바닥 시세 이전 하락 시세까지 보면서 판단하라. 집값이 안 뛴 곳들은 무시하면서 안 봐. 거기는 못 사는 곳이야. 거기는 속칭 어떤 곳이야 해가지고 무시해버려. 근데 걔들이 뛰면 그때 다 이뻐 보여. 걔들이. 늦었어 이미.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결국 다 뛰게 마련이에요. 자, 호재가 많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매수.
보통 호재라는 걸 나만 알고 있는 보약으로 어떤 뭐 엄청난 비밀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반영 됐어 이미. 상승 기관과 금액 하락 가격 세금 판단. 안 팔려서 오래 고생하다 거래되니까 팔아.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 떡이냐고 팔아. 팔고 났더니 막 엄청 올라갔어요. 이때는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죠.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매도해버려 그냥. 물론 지금은 매도해도 뭐 크게 후회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바닥 시세 이전 하락 시세와 상승폭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하면서 이 많이 올랐다는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죠. 손해만 보다가 본전에 도달하니까 이제 겨우 본전 도달했으면 신고가도 찍을 수 있잖아요. 이걸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팔아버려. 지표 상승 중인데 팔고 폭락만 기다려. 매주마다 시세가 나오거든요. 감으로 팔면 안 돼요. 시세 그래프 매주마다 나오는데 이번 주 올랐으면 다음 주도 올라가고 그 다음 주도 올라가고 이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자, 집값 2년 떨어지면 GDP 7% 폭락한다고 나왔잖아. 이거 보세요. 자, 2년 정도 떨어졌다 그랬더니 진짜로 여기 7% GDP.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서울은 182. 집값이 너무 비싸요. 서울 거품. 물론 입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거품이 심하지만 그걸 따져도 내가 보기에는 서울이 더 비싼 것 같아. 자, 전국은 102. 이렇게.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 보세요.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바닥이 8월이었어요.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네? 이건 매매가가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도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전세가가 뛰어가지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율 보면 서울이 여기 50%, 그 다음에 부산 60%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다 여기 69, 뭐 70 원저리. 그 다음에 경기도 67.3. 각 도별로 이제 도 단위들은 다 7, 80% 돼요. 이게 지방 조심해야 돼요. 전세가. 자, 서울에서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는 3.8%. 여기 보세요. 자기 능력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3.8%밖에 안 돼요. 그만큼 비싸. 경기도도 33.8%. 자, 근데 이게 주로 외곽에 많이 포진됐겠죠. 좋은 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인천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49.5. 자, 그리고 보증사고도 최근 보면 21년으로 올수록 금액도 늘어났고, 보증사고도 더 금액도 늘어나고, 대위변제한 것도 늘어났어요. 2020년에 비하면.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얼마나 추락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집값 하락하면 대출 상환 날벼락. 여기 보세요. 끔찍하죠? 자, 여기 예전에 이때 이 KB인데 100 밑으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56, 59, 65 그래요. 전국 서울 육개광역시 다. 이게 폭락장애는 한 20 정도 돼요. 이제 100 밑으로 추락해서 매수자가 한참 우위라는 뜻이에요. 왜 세종대구가 이렇게 집값이 폭락하는 줄 아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대구가 이렇게 뛸까? 아니 떨어질까 거기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공급 물량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분양도 많아요. 그럼 수도권이 이제 3기 신도시 이거 난리 날 거예요. 그냥 볼 것 없죠. 다른 곳이 뛰는데 여기만 떨어진다는 게 이 공급의 파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겠죠. 그런데 다 떨어졌을 때 공급이 터진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나죠. 다주택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20년까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거는 다주택에 대한 정책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세 보니까 여기 뭐 경기도 전체, 광명시, 동두천, 경기도 전체도 쭉 내려오고 있고 광명이나 동두천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 지금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죠. 아직도 많은 전문가와 기관들이 2022년 부동산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 추석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락한다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집값이 상승해도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